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비정이 서해의 NLL을 침범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격동의 한반도 정세 짚어봅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 서해 NLL을 침범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약 한 300m 정도 침범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분 동안이나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퇴각하지 않다가 경고 사격 5발을 하니까 겨우 이제 퇴각을 했다. 이건데요. 김정은이가 본래는 오늘 미사일을 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 슈퍼볼이라고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미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가 경기죠. 있었기 네. 때문에 1초에 뭐 몇억 원씩 그 광고비가 되는데 거기다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성공 뭐 이거 광고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북한의 기상이 안 좋기 때문에 어저께 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세를 계속 몰아서 미국에게 평화협정에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소규모 저강도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 정부도 뭐 사드 배치한다 뭐 이런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으니까 한국군의 대비태세도 좀 떠보고 이러려고 하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런 그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여러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연초부터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는 걸 보면은 이번에 확실하게 핵 보유국 지위를 좀 얻으려는 속셈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핵 보유국 지위라는 건 뭐 법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 한마디로 미국이 인정을 해줘야 핵 보유국이 되는 건데 미국에 가까운 나라 중에는 이를테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핵 보유국으로 지금도 인정을 안 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는 건 다 알거든요.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사실 핵 보유국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NPT에 가입도 안 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핵 보유국이거든요. 북한도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북한도 결코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그 핵 보유한 나라들 보면은 처음에 핵을 보유할 땐 다 진통을 겪는데 5년, 10년 지나면 이제 가져버린 거 어떡하냐. 지금 미국은 단호하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안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까지 북한을 관리해서 핵 문제를 해결 못하면 북한이 핵을 한 50개 이상 가질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뭐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가진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노리는 게 그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북한을 비핵화시키려고 한다면 뭐 북한이 핵을 가진 거에 대해 억제하는 대책, 뭐 사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결국은 협상을 해서 핵을 포기시키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잠시 뒤에 연결해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답을 이어가면요. 네, 김정은이 이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좀 살펴봤을 때 미국과의 협상력을 한층 더 높이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강대강 국면에서 과연 미국이 대화의 손길을 쉽게 내밀 수 있을까요? 오바마 행정부 이제 1년 딱 남았는데요. 쉽게 내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 사실 뭐 4년 임기지만 7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바마로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미얀마나 쿠바나 이라크 같은 나라하고는 관계를 정상화했잖아요.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인데도. 그럼 북한하고만 관계를 정상화하면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는 겁니다. 미국에 도전한 나라 다 관계 정상화하는 건데 오바마가 여간해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라크나 쿠바하고 사정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정도나 타협을 워낙 안 하고 또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거 봐서 여간해서 협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걸 알고 오바마는 어차피 오바마하고는 대화는 틀렸다. 따라서 금년에 핵과 미사일 실력을 잔뜩 높여놓고 지금 미국 대선 후보들 그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하고 내년도에 협상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게 성공했다고 북한이 아주 대대적으로 그 북한 내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또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또 국제사회와 이 대북 제재 공조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야 뭐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졌던 거고 네. 이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좀 가능한 제재가 좀 있을까요? 단독 제재는 사실 과거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그 교류 협력이 많을 때는 뭐 경제 제재 그 교류 협력하는 걸 조금만 줄여도 북한에게 타격이 꽤 있을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뭐 하려던 사업을 안 한다거나 그 여러 가지 제재할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류 협력이 다 중단돼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무연탄을 나진 선봉 이쪽으로 핫산에서 기차로 실어서 나진까지 가져와 가지고 나진에서 이제 포항이나 이쪽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네. 이 사업 뭐 단절해 봐야 뭐 큰 효과는 없죠. 큰 효과는 없는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북 교류 협력이 많으면 제재할 지렛대도 많은데 지금은 사실 제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거꾸로 한중 관계 개선 또는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담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제재인데요. 이제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제재는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간밤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사실 의장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에서 의장국인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북한의 이번 그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그리고 중대한 조치를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한다. 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예. 제재안을 도출한다까지 합의가 됐는데 제재안의 내용을 두고는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센 데다가 포괄적인 아주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표현을 보면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야 되며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된다. 이거는 거의 뭐 솜방망이 처벌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러시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북한의 경제를 아주 옥죄는 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이들 두 나라의 명분은 뭐냐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한 건 김정은이지 이를테면 사치품 같은 거 규제하는 거 그런 건 좋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도. 근데 일반적인 무역 제재 같은 거라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네. 이거는 한목적인 제재가 아니다.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안보리 제도상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가 거부하면 아예 제재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센 건 안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일본 아까 아베 총리도 뭐 제재한다는 네네. 건 뭐냐면 과거에 하던 걸 다시 복귀시키고 새로운 걸 또 하겠다는 거고요. 납치자 문제 때문에 완화했잖아요. 그거 복귀시키고 새로운 제재할 가능성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하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과연 이거를 시행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세컨더리 보이콧했을 때 미국 내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하기 어렵다. 이런 걸로 봐서 제재 가지고는 또다시 북한을 옥죄는 게 총체적으로 볼 때 쉬운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사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한미의 사드 논의 공식화를 하면서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불편해진 건 네. 아니냐. 네. 이걸 무릅쓰고라도 사드를 도입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당장에 아까 있습니다. 보도에도 김장수 대사를 그 중국 외교부로 초치해가지고 네네. 항의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뭐 그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네.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요. 중국 국방부장이 서울에 와가지고서는 이거 중국의 국익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사드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가진 건 지금 20km밖에는 요격을 못 합니다. 근데 사드는 150km까지 되니까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600개에서 1000개고 사드 한 포대가 48개의 미사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용도다. 네. 근데 그거에 부수되는 한중 관계 훼손이 심각할 수 있고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간의 경제적인 우리 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대해서 한 25%. 그리고 이 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나 북핵 문제나 북한의 급변 사태 해결이나 또는 평화 통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 이 네 가지가 다 어렵기 때문에 네. 과연 사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부득이 사드를 배치할 때는 그 네 가지 요소에 중국이 계속 우호적으로 우리에게 그 태도를 취해줄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해야지 예. 이걸 다 포기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미래에까지도 우리 민족의 미래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하는데 중국이 반대하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결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중 관계가 거의 최상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좀 이야기할 때만큼은 중국이 조금 온도차를 보이면서 역시 또 중국이 북한을 좀 감싸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 한중 관계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한중 관계는 좋습니다. 경제 관계는 매우 좋고 그다음에 지도자 간의 신뢰 관계 매우 좋고 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지금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뭐 핵실험하고 하니까 한일 정보보호협정 하잖아요. 중일 관계 안 좋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중일 관계에서 그나마 우리가 중립적인 또는 과거사 문제에서는 오히려 중국 편을 들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줬던 거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을 조금 희석시키려고 우리한테 잘해줬던 겁니다. 근데 사드를 배치해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일본하고도 사실상 동맹 비슷하게 간다. 정보보호협정으로 맺고 간다. 중국은 가차없이 우리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조금 약화시키고 한일 간의 협력을 그건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거는 중국하고도 협력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해줬는데 지금 사드 배치하고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하면 중국은 싹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이 하는 얘기로 한국은 분명히 우리의 새로운 친구는 맞다. 그러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과거에 수십 년간 사귄 친구를 저버려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좋은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란 좋은 친구가 생겨서 과거에 수십 년간 사귀었던 북한을 버리고 짓밟을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잉 기대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는 대외 전략을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사건건 우리를 반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우호 관계라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할 때 들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과잉 기대를 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는 아직도 우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상황이 복잡합니다. 사실 뭐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익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외교적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결국은 사드를 제가 보기에는 좀 배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 저로서는 사실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 왜 배치를 안 해야 된다는 이유는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리긴 뭐해도 네. 하여튼 북한의 미사일이 600개인데 48개로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데 부작용이 이제 크다는 거죠. 네. 근데 사드를 배치해도 우리도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KAMD라고 해서 한 50km, 60km에 해당되는 요격 미사일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중복 투자가 된다는 얘기도 있죠. 물론 뭐 사드는 150km까지도 하니까 완전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우리가 개발하면 그때는 철수해라. 그러니까 시한부 배치. 그 정도로 한다면 중국하고 이렇게 척을 진다 그러죠. 이렇게 반대 진영, 우린 서로 반대 진영이라는 것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 중국도 한국이 개발하는 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건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동북아 이 지역 방위 동맹의 틀 속에 들어가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적대 진영으로 가는 걸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중국도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면 사드는 철수시키겠다. 이 정도만 해도 전 될 것 같고요. 많은 노력을 다해서 사드 배치보다는 뭐 지난번에 왔던 B-52 같은 건 핵폭탄 12개 싣고 있는데요. B-52 하나만 북한 전체를 다 그냥 그 완전히 참화로 완전히 재앙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아니더라도 핵 잠수함 같은 걸 수시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배치시키면서 네. 이건 영토에 배치하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핵 미사일들이 있어서 진해 앞바다에서도 평양을 얼마든지 가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가져봐야 10개인데 미국은 5,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미 안보 동맹
핵 안보 동맹만 확실하면은 예. 사드 배치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자동 군사 개입이 지금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도 바로 자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핵으로 평양을 공격한다. 이것만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약을 맺어준다. 네. 그럼 사드 배치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히 반대하는 사드를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는 이 방법을 택했는지 저는 약간 좀 한번 재고할 것을 좀 건의드린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가 사드 협의를 공식화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레이더가 우리가 1000에서 2000km를 볼 수 있는 전진 배치형 레이더가 X밴드 레이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요격형 레이더에서 600km밖에 못 봐서 중국 본토는 못 본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네네. 또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KAMD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제 하면 이 사드는 이제 정중히 철수를 요청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또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바라는 거는 지금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화를 통해서 아직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대화는 마치 다 접어두고 강경 제재만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대화는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를테면 오자회담을 우리가 제안한다 그러면 오자회담을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오자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오자회담을 하자.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도 반대 안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자꾸 대립하고 정면 대결하는 순간 중국은 이거 우리 진영이 아니구나라고 적대 관계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남북 관계를 대화와 협력과 그 응징할 때는 응징하고 이거를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부터 나온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게 다 균형 외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 외교인데. 예. 자칫하면 지금 균형 외교가 깨지게 생겼어요. 균형 외교에다가 남북 간의 이 북한의 악행에 대해서는 제재는 하되 네. 대화를 항상 병행한다. 이것만 유지해 나간다면 저는 뭐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다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균형 외교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